관세, 새로운 게임의 룰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경제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죠. 지금 경제 지표들 나오는데 이게 이젠 더 이상 나침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을 겨냥한 관세라는 총알이 관통한 곳은 따로 있는데요. 스타트업입니다. 대형 IPO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아예 미국 시장을 건너뛰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관세라는 망치를 크게 휘둘렀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둔 대기업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로 승부 부르던 스타트업까지 함께 타격을 받는 겁니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S&P 500에 편입되는 게 거의 불가능이라며 미국 상장에 대한 환상을 깨는 보고서를 배포하기도 했고, 이탈리아 보안 스타트업은 미국 외 상장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범유럽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신흥시장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타트업은 본질적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로 현재의 자본을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앞으로 좋아질 사업이라고 해도 당장 눈앞에 돈이 모자라면 파산하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빛날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에게 상장이라는 것은 자금 조달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 트럼프의 관세가 갑작스럽게 개입합니다. 수많은 상장이 연기되었죠. 관세는 무역에 엄청난 비효율을 만들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스타트업도 많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한국 스타트업에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도 함께요. 트럼프의 관세로 상장이 무산된 기업, 클라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클라나는 한때 유럽 최고의 유니콘으로 불리던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이 기업의 등장은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2000년대 중반 유럽, 온라인 쇼핑이 지금처럼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요. 카드 정보가 유출되면 어쩌지? 물건이 안 오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만연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클라나였습니다. 지금 결제하지 않아도 되니 물건을 먼저 받아보고 나중에 결제하라는 구조였죠. 이 모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BNPL, Buy Now, Pay Later의 시초인데요. 고객은 상품을 먼저 받고 결제는 14일 혹은 30일 내에 진행합니다. 결제 리스크는 클라나가 부담하며 쇼핑몰에는 대금이 즉시 지급됩니다. 소비자는 안심하고 주문하고 쇼핑몰은 매출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처음엔 스웨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클라나는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확장합니다. 세퀴에이아 캐피탈, 소프트뱅크,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도 받아 클라나는 더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0년대 중반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마침 코로나가 터졌고 온라인 소비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저금리 환경까지 더해졌죠. 이 구조에서 BNPL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클라나는 유럽을 넘어 글로벌 대표 브랜드가 됩니다. 클라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세요, 돈은 나중에.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나중에 돈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이 구조는 미래 소득을 담보로 지금 소비를 유도합니다. 생산보다 소비가 앞서고 현실보다 욕망을 이용합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 소비자들에게 BNPL 구조는 더욱 강하게 작동합니다. 카드도 없고 현금도 부족한 사람에게 결제를 미루라는 대안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소비는 연체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클라나는 이 연체에서 수수료와 이자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2024년 기준 매출의 17% 그리고 영업이익의 절반이 이런 연체료 성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빚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기생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부의자로 보이는 이 시스템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클라나는 가맹점에 3에서 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요. 이게 일반 신용카드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상 가맹점에 빨대 꽂고 성장하는 거죠. 이 부담은 장기적으로 상품 가격에 녹아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클라나의 혁신은 가맹점과 소비자의 부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겉으론 세련된 금융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생적 구조에 가깝죠. 물론 전자상거래 초창기, 불신이 가득하던 시대에 클라나의 아이디어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지금 결제하지 않아도 되니 소비자는 안심할 수 있었고
판매자는 매출을 빠르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혁신은 어느새 소비 중독을 부추기는 플랫폼으로 변질됩니다. 처음엔 신뢰를 팔았지만 지금은 빚을 파는 거죠. 클라나는 소비자의 불안을 줄여준다는 변명으로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끌어쓰게 만듭니다. 이제 클라나에 남은 것은 신뢰의 기술이 아니라 유혹의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클라나는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신용을 직접 공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 수수료, 이자, 가맹점 수수료 등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결국 클라나는 생산 없이 이윤만 취하는 금융착취 플랫폼이 되었죠. 배달 앱이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서 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와 유사합니다. 실제로 클라나는 음식 배달에도 진출합니다. 도어대시와 협업해 배달 음식에도 BNPL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제 우리는 밥도 할부로 먹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35짜리 치킨도 4번에 나눠서 결제할 수 있다는 거죠. 겉보기엔 소비자 친화적인 구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소액 소비까지 할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이 구조가 특히 저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현금이 없어 치킨 한 마리도 할부로 먹는 사람들에게 클라나는 수수료, 연체료, 오버드리프트까지 부과합니다. 이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밈까지 만들어지는 정도입니다. 과연 클라나는 여전히 결제의 혁신일까요? 초기에는 분명 효율적이고 신뢰 기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점과 종속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효율이라는 이름을 쓴 기생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배달의 민족도 클라나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민은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수수료는 계속 올라갑니다. 배달 주문 수수료는 9.8%, 이제는 포장 주문에도 6.8%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직접 찾아온 손님에게도 중개료를 매기는 셈입니다. 그럼 배민은 뭘 하고 있을까요? 단지 주문을 연결해줬을 뿐인데 음식값의 10%를 떼어갑니다. 이런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경제에 기생하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은 자영업자가 담당합니다. 배달은 라이더가 수행합니다. 플랫폼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채 앱 하나로 수익과 데이터를 독점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당연히 편하고 좋았죠. 그런데 이젠 익숙해졌다는 걸 무기로 수수료를 뽑아냅니다. 플랫폼이 사실 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대로 플랫폼 수수료는 현대판 디지털 노급이 되죠.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서 모두에게서 수수료를 걷는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플랫폼은 자기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수수료만 취합니다. 사실상 연결이라는 이름을 빌린 착취의 최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걷고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며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더 게으르게 만들죠. 물론 이 모든 게 편리하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가 별 문제 아니라고 느끼도록 설계합니다. 예컨대 클라나는 연체라는 단어를 스누즈나 페이 레이터 같은 단어로 포장합니다. 심리적 저항을 줄이고 연체를 일상화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시각을 좀 더 넓혀보면 이런 구조는 질적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배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건 가게이지만 가장 큰 영향력은 주문 앱이 쥐고 있습니다. 요식업의 본질은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리뷰 관리와 노출 경쟁에 매달리게 됩니다. 알고리즘 싸움을 잘해서 잠시 주문이 늘어났다고 해도 이 손님들이 진짜 단골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쟁업체가 더 많은 마케팅비를 투입하면 그 주문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졸부나 벼락부자 같은 단어가 있는 것처럼 질적 성장 없는 양적 성장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 좋은 음식을 만드는 식당은 손님에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손님도 좋은 식당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생태계는 점점 수수료 최적화 경쟁 속으로 퇴화합니다. 이때 관세라는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는 겁니다. 서울 전역에 연결되었던 맛집은 사라지고 이용자는 각자 지역 내 식당에서만 주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이걸 왜 바꿔야 하는지 체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규칙 안에는 플랫폼이 기생할 수 없습니다. 지역 제한으로 연결 범위가 물리적으로 축소된다면 중개자로서 플랫폼의 경쟁 우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좋은 식당은 그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겠죠. 별점이나 광고가 아니라 이제는 손님의 경험이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이런 구조 전체에 질문을 던집니다. 플랫폼은 연결만 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데 정작 당신은 무엇을 생산하고 있냐는 물음입니다. 클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견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저비용, 초저금리, 소비 팽창이라는 환경에 기생한 구조적 수혜자입니다. 사실상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건 아니죠. 이쯤 되면 혁신으로 포장된 산화머니가 아닐까요? 생산력이나 기술력 없이 플랫폼 구조만으로 고평가된 기업들. 클라나는 실질 없는 시가총액을 가진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기업은 관세 이후 기술 내재화와 제조 중심의 흐름 속에서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은 어떨까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잡다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가능한 모든 시장에 플랫폼을 도입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 플랫폼이 정말 혁신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 카카오톡이 제2의 현대와 삼성이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멱살 잡고 캐리할 수 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플랫폼이 혁신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때 혁신이었던 플랫폼은 이제 공식화된 반복이 되었습니다. 기깔난 스토리 만들고 MVP 앱 하나 만들고 광고에서 유저 끌어모으고 그렇게 성장 곡선을 예쁘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멋있는 순간 상장하는 구조죠. 이때 플랫폼이 쓰이는 게 상장용 내러티브의 최적입니다. 높은 밸류를 받기도 편하고 수익화를 가정하여 미래 이익을 추정하기도 용이합니다. 화끈한 스토리로 사람들을 홀릴 수만 있으면 기업가치 뻥튀기가 가능하게 된 세상입니다. 빨리 가시적인 지표 만들어서 상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진짜 경쟁력을 쌓는 게 해상 물정 모르는 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상장은 수익 실현의 통로가 되었고 그렇게 목적을 달성한 혁신은 퇴장합니다. 가짜 경제의 공장이 되어버린 플랫폼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짧게 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는 발전적인 제언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잇은 비싼 배달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등장합니다.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배달을 함께 시켜서 비용을 나누자는 구조였죠. 실제로 제한된 지역에서 7,900원에 배달비 없이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소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좋은 음식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절충과 인내를 강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주문해야 하고 메뉴 선택도 통일해야 합니다. 즉, 이 모델은 소비자의 절충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규칙을 지키면 싸게 준다는 것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영업자의 반응입니다. 실제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가보면 두잇에 대한 평가가 심각합니다. 두잇의 저렴한 가격이 마치 자영업자의 손해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지경입니다. 자영업자는 두잇을 반기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오류입니다. 부족한 수익성에 대안은 1인 소비 영역 카테고리 다각화를 내세웁니다. 결국 니치마켓으로 확장하겠다는 건데 이거 사업 다각화죠. 근데 아직 본업 개선이 먼저인 시기 아닐까요? 보통 사업 다각화는 혁신의 증거가 아니라 핵심 모델이 흔들린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제 의견이지만 솔루션이 모호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대로 확장하면 피해보는 건 자영업자일 게 뻔합니다. 사실 진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플랫폼이 난무한 배달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이러면 그냥 중개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원래 혁신이 이런 사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무언가 방법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가 나오는 건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문제 해결을 플랫폼이라는 방식에 갇혀서 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나올 혁신은 이미 진작에 다 나온 게 아닐까요? 피터 틸은 비즈니스 모멘텀이 단 한 번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다음 빌 게이츠는 운영체제를 만들지 않을 것이고 다음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은 검색 엔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다음 마크 저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라하고 있다면 그들로부터 진짜 배운 게 아닌 거라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이건 우리나라 생태계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비교적 편하고 단기간에 돈이 됩니다. 그런데 자체 물류 인프라, 자체 기술, 이런 건 단기간에 돈이 안 됩니다. 불확실하고요. 무언가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빠른 결과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환경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죠. 결국 이걸 기다려주는 성격의 자금도, 애초에 혁신을 기다리는 문화도 부족했던 탓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같이 혁신적인 기업이 안 나오냐고요. 가장 민첩하고 혁신적이어야 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그 생태계가 혁신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기생을 먼저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요? 앱 만들고 사용자 모아서 성장하면 너 경제적 자유야. 가장 빠르게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혁신은 어렵지만 공식은 쉽습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변명은 가볍습니다. 저는 플랫폼이라는 공식의 변명이 책임과 혁신을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혁신은 원래 리스크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체 물류망 구축,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이런 건 5년 이상 걸리는 고비용 장기 투자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다른 기업들이랑 차별화되는 포인트도 결국 자율주행을 2013년부터 진지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압도적인 데이터가 진짜 혁신이고 이게 기업의 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낼 수 있는 생태계와 환경, 원래 이런 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인식, 그럼에도 해야 진짜 혁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생태계의 공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진짜 혁신을 준비하는 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한국이 뭘 하냐는 식의 자조적인 한탄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무언가 이상적인 말, 특히 좋은 말, 이런 말들 하는 건 쉽죠. 그런데 그게 진짜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이를 뒷받침하기도 하고요. 이미 저 멀리 나아가고 있는 미국, 그걸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까지,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무언가 일반적인 시기와 다른 것을 여러분들도 직감적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관세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아무도 겪어본 적 없는 곳으로 세계는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관세만 봐도 전 세계 기업인들이 이게 뭐지 하고 벙쪄 있습니다. 사실 기업인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관세는 처음 겪어봤으니까요. 기존 전략에 기스가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수치는 일정 부분 합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관세가 지금까지의 규칙에 균열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균열은 다시 봉합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1기 때 시작한 중국 때리기가 바이든 때 더욱 거세졌던 것처럼요. 트럼프가 좋고 싫고 이런 게 어딨습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죠. 이때 일본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됩니다. 1973년 5.1 쇼크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일본은 바뀐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세계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린 생산 방식을 적용한 도요타가 대표적이죠. 그렇게 도요타는 일본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는 항상 새로운 기회로 연결된다고 역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관세는 전반적인 게임의 난이도를 올립니다. 각자 도생으로 가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실력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보다 어떤 가치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 모든 연결이 잘려나간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플레이어, 이런 게 진짜 실력자겠죠. 자, 그러면 진짜 실력자는 누가 될까요? 우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는 애플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죠. 애플은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통해 컴퓨터라는 기술을 손 안에 넣었죠.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문명을 만든 겁니다. 앱스토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상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소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 잡스의 애플은 기술을 통해 평등을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애플은 혁신과는 거리가 좀 멀어졌습니다. 그보다는 소비자를 착취하는 플랫폼의 모습이 생겨났죠. 아이폰 16, 아이폰 17, 아이폰 뒤의 숫자는 늘어만 가지만 애플의 혁신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혁신이었던 앱스토어는
30% 수수료 착취 기계로 전락하죠. 무언가 창조하는 철학은 사라지고 최적화만 남았습니다. 물론 잡스가 울타리를 강조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용자의 경험을 완벽히 설계하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직관적이지 못한 기술은 배제되었고 이때 사용자는 경험의 주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애플은 이미 구축된 울타리 안에서 돈을 버는 데 집중합니다. 경험의 주체였던 사용자는 수익 시스템 안의 데이터로 전락하죠. 애플의 혁신은 과거형에 머물러 있고 지금 애플은 플랫폼 구조만 남아있는 게 아닐까요? 플랫폼이 기생만 하고 악당이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팀 쿡은 철저한 관리자로 애플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죠. 문제는 이런 구조가 지금 같은 세계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플도 이제 자체 생산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그에 맞는 새로운 기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테슬라도 지금 관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산 모델 판매가 중단되고 일부 부품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낮은 관세를 지지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스스로 모든 핵심 기술을 통제합니다. 자체 생산, 자체 반도체, 자체 소프트웨어, 공장도 물류도, 심지어 운영체제까지 자체화했습니다. 이런 기업에게 관세라는 위기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들은 플랫폼처럼 연결에 기생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직접 만들고 직접 혁신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바로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진짜 혁신의 본질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혁신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끌어모으고 더 빠르게 커지는 것을 혁신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는 확장보다 내실을, 속도보다 밀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과연 앞으로의 진짜 혁신이 무엇이 될 것인지,